전세는 저는 장담드리건데 이제 역전세 끝났다. 이제 상승세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얘기입니다. 빌라 오피스텔 아니고요. 네. 아파트 전세는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KB 통계가 뭐 15개월 만에 상승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무조건 상승이야. 앞으로 계속 올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전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제는 모든 통계를 집계하는 기관에서 그런 통계를 내놓기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이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써 신고 건수가 250여 건에 이르는데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확산되어 있는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날씨는 이제 추워졌고 추석 연휴 지나갔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추석 지나고 나서가 정말 진짜 올해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15개월 만에 상승했다. 이런 통계가 나왔네요. 네. 이거는 KB 부동산 주택가격 동향 발표인데요. 15개월 만에 반등으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09% 올랐는데 작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하락세 지속하다가 15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는데 이게 통계가 약간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게 이 수치만 보면 8월까지 하락세를 지속했다라고 생각하는데 1월보다는 계속 회복을 했습니다. 계속 회복을 했는데 이게 기준점 그러니까 플러스로 돌아서지는 못했다는 거고요. KB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표본 수가 많고 지역 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계속 올랐다는데 무슨 하락이야라고 하는데 추이는 계속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제 더 이상 작년 그런 하락은 끝났다. 하락은 벗어났다. 패닉은 끝났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역별로 좀 보면 서울이 네. 좀 많이 올랐는데 전월 대비 0.26%.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 1.06%고요. 강남구, 양천, 마포, 강동, 성동구 우리가 알고 있는 인기 지역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에서 상대적인 약세 지역들 은평구나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금천구는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지방에서는 대전, 과천, 우리 경기도에서는 과천 이런 지역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천은 많이 올랐네요. 과천은 2.19, 과천이 1등입니다. 아니 과천은 이렇게 특별히 많이 오른 이유가 있어요? 일단 뭐 새 아파트들 공급이 있고요. 추가적인 뭐 물량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이기도 하고요. 교통도 좋고 그동안 좀 저평가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천이 잘 버티네요. 작년 하락세도 네. 제가 과천 자이하고 계속 체크를 했는데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점 대비 한 1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과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사실 투기 수요가 막 들어오는 지역이라기보다는 과천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굉장히 살기도 좋고 자연환경, 강남 인접성 이런 강남 거. 접근성 다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폭이 작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생각 나네요. 과천, 광명 이런 곳들 공이 전화번호 씁니까? 아직도 여기? 아직도 공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도 뭐 집값에 영향을 준다. 거의 그랬던. 서울이라고 이제 봐도. 네. 이게 KB 부동산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네네. 전국 평균이니까 이제 전국 평균으로 보아도 전국 아파트 가격이 그렇죠. 반등세로 돌아섰다. 대부분 지역들이 이제 다 돌아섰다. 이제 상승이다. 큰 덩어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네네. 한국 부동산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원은 이미 벌써부터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6월 이후부터 계속 상승입니다. 6월 이후 추이가 중요한데 제가 추석 전후 요 2주 통계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추석 전 9월 4주차 통계를 보면 그때 약간 주춤했어요. 전국이 0.1에서 0.07로 오히려 0.03%포인트 내려갔고요. 서울도 0.12에서 0.1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게 요 추석 전입니다. 네. 내려간 걸 보고 제가 추석을 갔거든요. 네.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추석 지나고 며칠 전이죠. 10월 1주차 통계를 보니까 소폭 회복을 했습니다. 전국이 0.07에서 0.08, 서울은 0.1에서 0.1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면 1월보다 회복한 거는 사실이고요.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거는 맞는데 상승폭을 키우는 데는 조금 버거워하는 것 같아. 조금 상승폭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7, 8, 9월 달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거든요. 사실 거래량을 보더라도 1, 2, 3월 상반기 상승폭을 보면 지금 한 5천 건 넘어야 되는데 아직도 3천 건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매도자, 매수자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이 됐다. 이제 매수자들이 지금 가격은 따라가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KB가 15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데 그 뉴스를 보고 이제 다시 상승이야. 달려. 이 달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격이 이제 상반기에 제법 올랐기 때문에 네네. 상반기하고 비교를 해보셔도 좀 올라서 나는 부담스러운데 하실 테고 네. 매도자들이 그렇다고 급한 사람들이 이미 팔았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급매로 내놓을 급매 사람들은 없습니다. 상반기에 정리를 했고 지금 내놓는 사람들은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겠다. 그럼요. 호가 올려서 내놓습니다. 매물은 늘어나는데 급매물이 나오지 않아요. 호가 올려서 내놓는데 매수자들은 올린 호가는 솔직히 따라가기 좀 싫다. 금리도 그때보다 비싸졌고. 금리도 오히려 대출금리는 더 올랐고요. 기준금리는 언제 내릴지 이제 기약할 수 없는. 그리고 올 초만 하더라도 그쵸. 하반기 되면 금리 인하하겠지?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대출받을 여건도 그때보다 나빠졌어요. 50년 상품도 없어졌고요. 특례보금자리도 이제 우대형만 내년 1월까지만 하기 때문에 사실 안 좋아졌죠. 전체적으로. 가격은 올랐는데 여건은 안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확 올라가진 않지만 상승하는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떨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지지부진하지만 네. 보합권에서 소폭 올라가고 네. 저는 이 수도권 통계가 눈에 들어오는데 네. 추석 전 9월 4주차 통계를 보면 수도권 통계가 0.17% 올랐다가 네. 0.11% 오른 맞습니다. 것으로 오름폭이 좀 줄었었거든요. 줄었어요. 그런데 추석 쇠고 나서 10월 첫 주에 봤더니 수도권의 상승폭이 0.11에서 0.13으로 오름폭이 좀 살짝 커졌단 말이에요. 네네. 금리가 올랐고 대출 여건이 더 나빠진 건 변함이 없는데 이제 좀 들여다본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분위기하고 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잠실 얘기하는데요. 잠실이 항상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서울 부동 아파트 시장에서 헬리오시티 보면 최고가가 23억 8천까지 갔었고요. 많이 떨어졌을 때 작년 12월에 16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0층 이상 기준으로 16억 떨어졌다가 계속 회복을 했고요. 19억대 당연히 찍었고 이제 20억 넘어가긴 했는데 여기서 21억을 지금 못 찍고 있습니다. 20억 9천, 20억 5천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승장이 2020년 같은 일시적 조정 이후에 막 올라가는 분위기 같으면 지금 21억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21억 찍는 게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좀 더디다. 회복 속도가 16억에서 19억까지는 굉장히 빨리 올라갔고요. 19억에서 20억 9천까지 가는데 지금 3달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보이고 있고 엘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스도 27억 갔다가 19억까지 갔다가 지금 24억에서 왔다 갔다 멈추고 있는데 거래량을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엘스 같은 경우는 9월 거래량이 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엘스가 5,678세대 중에 전용 84가 2,938세대, 3,000세대 정도 되는데 거래량이 9건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 줄다리기 지금 관망에 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항상 이 송파구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송파구의 상승폭이 이번에도 보면은 한 1%가 넘어가는데 네네. 송파구가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서초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특수 지역이기도 하고요. 압구정 워낙 가격대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통계에도 높은 수치가 나오긴 하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이기는 하면서도 사실 돈 없으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팔고 송파구로 갈 수 있는 분들 어느 정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세대수도 굉장히 많아요. 물량들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물량들이 쉽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송파구가 거래량이라고 보거나 변동폭을 보면 서초구 강남구보다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의 전세 비중도 2년 4개월 만에 최대다. 네. 전세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세는 최대 맞습니다. 전세는 저는 장담드리건데 이제 역전세 끝났다. 이제 상승세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얘기입니다. 빌라 오피스텔 아니고요. 네. 아파트 아파트 전세는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KB 통계가 15개월 만에 상승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무조건 상승이야. 앞으로 계속 올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전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전세는? 왜 그러냐고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전세 비중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 62.1%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올 초만 하더라도 47% 정도 됐는데 이게 10개월 만에 47에서 62%로 전세 비중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고 살펴보면 앞서서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아파트 얘기다. 빌라 오피스텔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일단 빌라 오피스텔 수요들이 아파트로 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아, 불안해. 아직도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우려가 있어. 차라리 나는 불안해서 그냥 아파트로 갈래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월세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월세 가격 올랐는데 대출 금리가 물론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작년에 비교해 보면 변동폭이 크진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차라리 지금은 전세가 낫다. 우리가 굳이 월세 안 가도 돼. 월세 수요들이 이제 전세로 돌아서게 되고 또 하나가 결국에는 이게 이어지는데요. 우리 앞서서 약간 줄다리기? 네.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집을 매매나 전세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매하려고 하니 이게 1월, 2월, 3월 정도 가격이면 그때 가격 보셨으면은 지금은 좀 손해 보는 그렇죠. 느낌이 있죠. 손해 보는 네. 느낌이에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나 기다리면 다시 올까? 기다려 보자. 기다리면 어떻게? 하락한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면 네. 결국 전세로 가서 기다려야 되니까 또 전세 수요가 늘어납니다. 결국에는 이게 다 맞물리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요. 전세 공급은 줄어들어요. 우리가 뭐 원베일리 올 3월에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이런 물량만 얘기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물량을 보면 올해 물량이 2020년보다는 줄어들었고요. 내년은 더 줄어듭니다. 2만 한 4천 호 정도. 앞으로는 착공 인허가 물량 보면 더 많이 줄어들거든요.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은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는데 전세는 바로바로거든요. 입주 물량하고 전세는 굉장히 탄력성이 강합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앞으로 전세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답이 도달을 하게 되면서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이쪽에서도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들어올 수만 오시게 있으면. 되니까 네네. 이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강남 일대 대단지 입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시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죠.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네. 우리 역전세나 집값 떨어지니까 역전세 난 대란 벌어지지 않겠느냐 올 초에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네. 사실 저도 그렇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질 않네요. 그러게요. 우리 예상하고 항상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게 또 시장 경쟁인 것 같고요. 네. 저는 1년 정도 봤거든요. 1년 후에는 역전세 없어진다. 1년은 기다려보자. 적어도 한 1년은 가지 그렇죠. 않을까 1년 싶었는데. 기다렸던 네. 이유가 원베일리 물량이 있었고요. 올 초에도 개포자에 있었고 11월에 또 퍼스티어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6,700세대가 나오거든요. 강남에. 그 정도 물량이 나오면 저는 전세 가격 상승을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원베일리가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힘을 쓰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개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쓰지 못했다 함은 전세값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렇죠.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올라가고 말이에요. 있습니다. 지금 17억, 18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84 기준으로. 84 기준으로 저는 한 15억대 또는 그 이하도 가지 않을까 내심 약간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위치가 너무 좋아요. 지금 서울에서 원베일리보다 더 좋은 전세 물량은 없습니다. 입지로 따지면 새 아파트 기준에서. 그렇다면 돈 좀 여유 되시는 분들은 원베일리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전세 수요라면. 지금 매매가 43억 찍었습니다. 전용 84가. 네? 43억 거래가 됐는데요. 실거래가가. 아니 뭐 전세 가격이 17억 정도면 전세 가율로 보면 낮아요. 그러면 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 집에 대한 평가, 입지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판단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단지가 입주를 하면 평균적으로 그 동네 전세값을 떨어뜨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쪽은 예상과 좀 다르게 간다. 생각보다 덜 떨어진 거고요. 사실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는 한 20억 가야 되는데 지금 17억입니다. 이게 내려온 겁니다. 예, 이게 내려온 거고요. 지금 개포 쪽에 11월에 6,700세대 DH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물량을 보면 개포 지역들은 큰 폭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겠다. 13억에서 15억 정도 수준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이게 단위가 너무 크니까 사실 감이 안 오는데 느낌이 안 오죠? 남의 나라 얘기 같기도 하고 네.
집 한 칸이 수십억 원이다. 이게 공감이 되기도 되지 않기도 할 거예요. 네. 사람에 근데 이게 따라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게요. 이게 서울의 전반적인 입주 물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전세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와중에 내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전세 사기가 또 발생을 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수원 일대에서 과거에도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수원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천, 강서구 지역이었는데요. 수원, 화성 지역에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피해 규모가 한 70억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고의성 입증 여부를 좀 확인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고의성이 있고 없고가 법적인 요건에서는 중요할 수는 있죠. 기망의 의도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고의성이 없으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고의성 여부를 경찰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게 70억이 요 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아는 기자분한테 이제 제보를 들어서 해보니까 법인 대규모 그러니까 한 개 사무실에서 여러 개 법인을 만들어서 쪼개기로 많이 보유한 물량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렇죠. 이 부분인지 다른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 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수원하고 화성 쪽에 사업장이 많아요. 삼성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신입사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임대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요. 임대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 사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먹잇거리가 많은 거고 많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이분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아마 많은 사건, 사고,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 사내 게시판에서도 지난번에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신입사원들이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에 맞아요. 사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었는데 많이 있고 월세로 안 갑니다. 어느 정도 자금력이 되고 회사에서도 대출이 나오기 그쵸. 때문에 전세로 가는데 이 부분을 노리고 좀 많이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 더 터질 수가 있는 게 전세 사기가 이게 참 바로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세는 2년 또는 그쵸. 4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집주인한테 내 돈 잘했는지 그 맞아요. 안부를 묻기가 어렵단 그러니까 만기가 말이에요. 다 돼서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 임대인 정 씨가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대화방에다가 내가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다라면서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네.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게 이겁니다. 현재 건물 대출금을 원금 이하로 팔던지 어떻게 해결을 해서 은행하고 협의를 하겠다. 두 번째, 세대 보증금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호실을 이 세입자들이 선매입할 수 있게 하겠다. 세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되게 애매한 표현들인데 이 세 가지로 해결이 돼요? 안 되죠. 안 되고요.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찰 조사가 들어갔잖아요. 자기 고소하지 앞서서 말란 얘기죠. 고의성 입증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고의성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글을 올린 거고요.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결국에는 경매 넘겨야 되는데 이거를 채권 금액보다 낮게 매입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호실을 매입하라는 것도 그 세입자가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필요하면 경매 넘어가면 우선 변제권 가지고 해도 되는 건데 이걸 마치 선심 쓰듯이 이렇게 이거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해주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이거는 결국에는 자기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저는 그런 면피용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공감하지도 않고요. 세입자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게 더 놀라워요. 저는 이게 3번을 보고 진짜 황당했던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럼 협조를 안 하려고 했냐고. 자, 첫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 두 번째 이 집들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돼 되어 있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그럼요, 되는데 항상. 진짜 답답하네요. 답답합니다. 이거 전세사기 특별법이 6월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넉 달이 됐는데 이 법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크게. 피해자들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4개월 동안 6천 건이 넘는 분들이 인정을 받긴 했는데요. 네. 사실 내용 자체를 보면 우선 매수권 주고 뭐 대출 지원 좀 해주고 뭐
저리 자금 지원 좀 해주는데 자격 요건도 까다롭고요. 우선 매수권 지금 여기 사기하신 임대인이 올린 사기꾼. 글을 봐도 네. 매수할 수 있게 해준다잖아요. 그거는 임대인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권리예요. 그러니까 권리인데 네. 굳이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물론 조금 도움이 되는 분들이 네.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좀 더 네. 보완을 해서 이게 특별법 만들었다고 끝난 일은 아니고요.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피해자 인정받는 부분 그리고 저리대출 관련한 부분들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완화해서 인정하는 부분들을 좀 넓게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지원책이 좀 나오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